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하기 앞서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저 혼자 그냥 떠들고 그랬었는데,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앞서가지고, 그리고 인강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계리식 우편 금융 상식에 대해서 진짜 짧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리식 우편 금융 상식에서는 자 우리 딱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개정 공고, 그때 공고 날 때 시험 날짜 나오면서 같이 공고가 이제 자료가 뜹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화 됐을 때 맞출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편금융 상식은 18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영어 문제가 2문제인데, 자 영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고 뭐 기초 영어니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단어 외우고 그럴 시간에 오히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독해 문제 있습니다. 그 재미난 것들, 그런 것들 그냥 주제 찾기라든지 그런 것들 그냥 하루에 한두 개씩 그렇게 연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갖다 매번 그동안의 출제 그 경향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제가 좀 여력이 되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두 개씩 정도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독해라는 게 뭐 단어 100% 안다고 독해 맞추는 것도 아니고, 단어 한 7, 80%만 맞춰도 알아도 충분히 독해 능력에 요령만 있으면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우편 금융 상식도 쉬웠고 영어도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좀 학생들이 좀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커트라인이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좀 제가 개별적으로 좀 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편 금융 같은 경우는 2문제에서 3문제,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저도 2016년도에 우편 금융 상식은 다 맞췄는데 그 문법을 제가 하나 틀리는 바람에 이것도 뭐 창피해, 그때 뭐 한 틀렸었는데, 그 문법 문제가 2018년도에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그냥 단순한 독해 문제로서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2019년도 계리식 문제는 분명히 2018년도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갈 거고 경쟁은 치열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붙을 사람 붙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경쟁률에 의식하지 마시고, 실질 경쟁률은 여러분들 5대1에서 10대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특히 계리식 시험 같은 경우는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책 샀다가 보면 막 그 중고나라나 아니면 뭐 카페 같은데 책 판다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딱 목표한 대로 딱 시작을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 자, 우리 이번 예비순환 강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존에 이제 2018년 3월 5일 날 공고 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때 그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자, 상품 파트 3개는 빼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하되,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공고가 났을 때는 상품 파트 위주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그 상품 파트와 관련해가지고, 좀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 양을 빼버리니까 이번에 실질적인 문제는 한 200페이지나 한 270페이지 정도로 그렇게 우리 다음 주에 그렇게 좀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정말 이번 주 원래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어쨌든 그 7주 과정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주 과정 동안에 시험을 2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해가지고 우편 파트 끝났을 때 18문제나 20문제 해가지고 실제 이제 OMR 카드 작성해가지고 저 뒤에 보시면 그 성적 공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시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문제 적응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복습 잘 됐나 이렇게 점검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또 금융 파트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점검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공고가 났을 때,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또 타이밍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교재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시간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1순환 같은 경우는 8번이라고 잡아놨는데 어쩌면 시간이 8번은 8번인데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긴 있어요. 보강이라든지.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공부를 만약에 하시면 1순환 때는 상품 파트나 우리가 좀 덜 다뤘던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특히 집중해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은 수업 중간에 하기로 하고, 자, 우리 실제 이제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게 올해 시험 나왔던 그 계리직 그 2018년도입니다. 그리고 저기 1회부터 5회까지는 아직 그 제공을 안 해드린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받아다가 제가 요게 이제 1순환 되면 그때는 요거 다시 그 단원별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1회차,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돼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어차피 개정 공부가 나면 또 페이지 수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보다도 그때 이제 좀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가급적이면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몇 년도에 나왔지 이런 것까지 모르더라도 이게 이렇게 나왔었지 정도. 기껏해야 문제 여러분들 한 100여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과목에서 보면, 자, 처음에 이제 나오는 단원이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우편이라는 거 의미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수업용으로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그 개념 차이를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저 굵은 글씨 그 위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아주 좁죠. 그러니까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편 관서가 그랬습니다. 그럼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아주 넓은 개념이고요. 우정사업본부라는 것은 좁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자, 보세요.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통화, 그 밖의 물건을, 자, 거기다 met줄게요.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거.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거. 예,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좁은 의미는 뭐예요? 우정사업본부가 하여튼 뭐 문서나 서신 같은 거 이런 걸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 근데 나라 안팎이에요. 그러면 나라 안팎이라는 것은 국내 우편뿐만 아니라 국제 우편도 좁은 의미에 포함이 된다는 거, 이거 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나라 안팎으로 물건 등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거다. 그럼 반면에 넓은 의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편 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여기 전달까지는 좁은 의미랑 같은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서라든지 그런 거, 서신을 전달하는 거, 그거 말고도 뭐예요? 우리 우편에 우체국 같은 데 가면 하는 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특산품 같은 거 파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팩스 이런 거 보내는 거, 그런 것들조차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차이 아시겠죠? 좁은 의미 하면 우정사업본부가 문서나 물건 등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것. 반면에 넓은 의미는요, 우편 관서. 그러니까 우편 관서란 말은 우편하고 관계되는 모든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편 관서가 그런 물건 등을 전달하는 것뿐만, 서신 물건 등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덧붙여 행하는 역무까지,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거다. 그럼 그 차이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딱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걸 왜 밑줄 쳤냐면 우편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민간 어떤 택배업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에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기본 제공하는 서비스다라는 말에서 우편은 뭡니까? 우편 사업은 무조건적으로 영리만을 추구할 수는 없겠고요. 우리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 국민 모두에 대해서 어떤 공평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뭘 규정하고 있다고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입니다. 자, 이번에 2018년도에도 시험이 나왔지만 보편적 우편 서비스. 자, 그 우편 서비스에는 자, 크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있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죠. 자,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이냐 소포 우편물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2kg이냐 20kg이냐 그걸 따라 나누는데, 근데 지금 크게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적정한 요금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요, 이거는 우편 관세의 상황에 따라서 뭐 재정도라든지 그런 거 여건에 따라서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가 능력도 안 되는데 모든 국민에게 저기 산지 오지에 사는 자연인 출연한 할아버지한테 막 그런 택배 같은 거 직접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편 서비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를 의무로 규정했다고요? 이거를 의무로 규정한 게 아니라 최소한 뭐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니면 외국에도 마찬가지네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뭐예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무적으로 해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정보 전달하는 업무다. 그래서 자 우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거하고 다르죠. 실제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눈에 보이는 실체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우리 통신 같은 전기통신 그런 것과 구분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우편의 의의라는 건 여러분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는 어떤 간서가? 우정사업본부. 넓은 의미는요? 우편 간서가. 좁은 의미가 하는 거는 서신이나 물건 등을 날 안팎으로 보내는 것, 전달하는 거고, 넓은 의미면요, 그거 플러스 이에 영무한 부과되는 어떤 서비스, 영무를 제공하는 것 딱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령에다가, 법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법률 플러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이라고 하거든요. 법률 명령. 그래서 법령에다가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 한번 그 기출 됐던 게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정부 기업으로. 자,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 뭐가 된다? 국가 공무원이 된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경영상 제약은 많지만, 그래서 경영상 제약이 많다는 건 뭐예요? 솔직히 돈 안 되는 거 그냥 우체국 철가고 그만두고 싶겠죠. 그냥 일반 사기업 같으면 맞죠? 그럼 매번 그 공무원들 죄송합니다. 그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그런 거 그냥 이제 철거하고 좀 철수하고 그냥 이제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상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 자,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쪽 시골에 그 우체국이 장사가 안 돼요. 그 손님도 없고. 그렇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그대로 뭡니까? 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고 다른 회계에서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 표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자, 요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일단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기업,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걸 일단 잘 기억하시고 보세요.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 거기 보시면 특별 회계. 자, 여기다 하나 좀 체크를 하세요. 그다음에 독립재산제. 자, 여러분들 자, 요 말이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한번 시험 나올 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우편 사업은 특별 회계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세금이라든지 수익, 뭐 수수료라든지 그런 거 거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세나 아니면 우리 물건 살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그거는 그냥 정부에서 그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냥 일반 회계고요. 특별 회계라는 거는 우리 우체국에서 버는 돈들 있죠. 그 택배비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각종 수수료, 우편 요금값, 그런 거는 특별회계. 그럼 우체국에서 번 돈은 어디에만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우체국에서만 사용한다. 이게 바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용도가 정해진 거다. 그래서 특별회계고,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분리되는 하나의 독립재산제적 성격을 가진다. 근데 아까 제가 1번에서 왜 중요하냐면 신기해요. 특별회계고 독립재산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체국은 자기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그냥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른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낸다면 특별회계, 독립채산제이므로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곳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우편 사업의 좀 특이한 점이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면서도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거 보시면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으로 공익상의 공익상과 회계상의 기업성 둘 다 가지고 있다. 자, 우리 공익성 동그라미하고 기업성. 그래서 국가 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영상의 이익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기업성까지 같이 이렇게 추구를 한다. 그래서 요거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문제 같은 거 좀 보시면 알겠지만 클라크 나와요. 클라크 나오면 산업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중학교 사회책인가요? 나오는데 1차 산업은 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산에서 뭐 나물 같은 거 캐는 거, 약초 같은 거 캐는 거, 그 다음에 탄광에서 강물 같은 거 캐는 거 있죠. 수산물 뭐 캐는 거, 그런 것 수산물 잡는 그게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기계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2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서비스 산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력의 어떤 기술 같은 것들, 정보 그런 것들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편 서비스도 3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편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3차 산업이에요. 근데 3차 산업이지만 좀 특이하게도 1차 산업과 같은 단순 노무가 좀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 뿅 하면 뭐 갑자기 택배가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다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하다? 인력, 인건비가 많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차 산업이지만 3차 산업 중에서도 기술 집약적 성격,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집약적? 노동 집약적입니다.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우편의 이용 관계인데, 여러분들 요건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우편, 그 다음이 예금, 그 다음 보험. 자, 이 우체국에서 다 하죠. 우편 사업도 하고 예금 사업도 하고 보험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우체국하고 A라는 사인 개인입니다. 그럼 우체국이 원래는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공법 관계가 있어요. 국가는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지금 비록 제가 높은 곳에 있지만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사인들, 우리가 뭐 밑에서 식당에서 밥을 하나 주문을 하든 간에 뭐 갑질이고 을질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대등한 관계예요.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 관계예요. 공법.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 세금 내라는데 나는 싫어요 이렇게 거부하면 바로 국가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막 그렇게 강제 조치를 취할 거예요. 군대 와 그랬는데 싫어요 그러면 바로 사박할 거예요. 그렇듯이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는 공법 관계, 즉 뭐냐면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행정 작용을 발휘하는 건데, 근데 우체국 아무리 이게 국가 정부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 있죠. 우편 계약이라든지 예금 계약이라든지 보험 계약,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그렇죠. 대등한 관계죠. 우리가 만약에 우편 사업 이거 우체국 여러분 가가지고 우체국 뭐 할 때 우리 일반 가게에서 우리 거래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사면 싫으면 그만이고, 뭐 원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 대등한 관계라서, 자, 무슨 관계다? 요거는 사법 관계. 자, 요게 이제 기출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등한 사법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편 이용관계 법적 성질은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서 간에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하는 사법상의 계약관계. 그래서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권력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 우편 송달 계약이 본질적이기 때문에 우체국이 우리 보고 그거 뭐 우표 사서 보내라고 강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런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뭐다? 사법상 계약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오늘 자, 그 다음에 우편 이용 관계자, 그 다음에 성립 시기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좀 부득이하게 조금 쉴게요. 지금 늦게 오신 분들 좀 자료를 좀 제가 나눠드려야 되니까. 자, 자, 오늘 첫날이라서 좀 우왕좌왕 하는데, 자,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우편 이용 관계자, 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편 이용 관계는 제3자를 위한 우편 간서와 발송인의 계약이므로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그 보험 파트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하고 계약 관계자까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계약 관계자하고 계약 당사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요, 실제 계약을 직접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자, 제가 학원 원장이에요. 근데 초등학생을 둔 엄마가 학원에 가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기 우리 아이 여기 주사는 그렇고 수학 좀 가르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몇 학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월, 화, 수, 목금 이렇게 한 시간씩 그렇게 수업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엄마하고 학원 원장이 계약 당사자예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수업을 받는 애는 누굽니까? 엄마가 아니라 아이죠, 그렇죠? 그럼 아이도 이 계약의 이 기인에서 어떤 법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엄마가 등록을 했는데 왔는데 학원 문이 잠겼어요. 그럼 아이는 뭘 요구하십니까? 수업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편 이용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원래 우체국 우편 이용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계약하는 거예요? 발송인하고 우편 간서가 우편물 송달 계약 이런 거 체결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일 수도 있어요. 수취인. 그러니까 수취인이라는 것은 자, 요 발송인과 우편 간서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계약 당사자. 그렇지만 이 수취인 같은 경우는 이 우편 이용 계약의 기인에서 일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우편물이 왔는데 안에 막 봉투가 터져 있고 김치가 터져가지고 우편물이 파손됐다. 그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분명히 친구가 엄마가 나한테 보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도착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 뭡니까?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일정한 권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제3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편 이용 계약은 무슨 계약으로 보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계약을 한 당사자는 아니죠. 여러분, 계약 당사자는 일정한 권리하고 의무가 바로 발생합니다.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 사람은요, 우편물 보내달라는 권리도 발생하지만 어떤 의무?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거고요. 그럼 반대로 우편 간서는요, 그렇죠. 이거 우편물을 송달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반면 이 발송인한테 뭐 달라고? 요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직접 생기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권리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발송인과 우편 간서의 계약에 의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고요. 아까 발송인과 우편 간서는 계약 당사자고 이 수취인까지 모두 포함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용 관계자.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수취인도 여러분들 계약 당사자면 틀리는 거예요. 우편물 이용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는 발송인과 우편 간서. 보험 계약은 다르죠. 보험 계약 뒤에 나오겠죠. 보험 계약은요, 보험 계약자가 있고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계약을 하고요. 나중에 보험 그 금을 타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하거든요.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의 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하고 요 보험 파트 나와서 다시 또 한번 하겠지만 요거는 수취인까지 포함하면 이용 관계자, 발송인과 우편 간서만을 갖다가 두면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우편물 계약 당사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우편 이용 관계는 제3자를 위한 우편 간서와 발송인의 계약이므로 우편 간서 발송일의 수취인까지가 뭐가 된다? 우편 이용 관계자가 되고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우편 간서와 발송인. 여기가 이제 계약 당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편 간서의 우편물 송달 의무, 요금 징수권, 요거는 우편 간서의 의무와 권리고요. 발송인의 권리는 송달을 해주세요라는 송달 요구권, 그리고 우편물 반환해주세요라는 반환 청구권. 그런 권리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수취인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하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뒤에 가면 또 연결이 되는데, 수취인은 자, 어떤 권리가 있냐면 뭐라고 되세요? 수취권과 수취 거부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자, 우리 발송인이 자, 엄마예요. 엄마가 우리 딸내미
공부하는데 고생한다고 제주도에서 제주도산 귤을 갖다가 딸내미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운송 도중에 이게 파손이 돼가지고 막 보니까 안 봐도 뻔해요. 막 그 귤이 터져가지고 박스가 막 누렇게 물들어 있고 이게 보나마나 이게 망가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우편 간사에 배달해서 수취인에게 전해줄 때 수취인은 당연히 권리가 있죠. 그래서 그거 나한테 주세요. 내가 수취인입니다. 받을 사람이다. 요구할 수 있는 수취권도 있고요. 반대로 또 뭐도 있다? 딱 물건 파손을 된 거 보고 나 이거 안 받을래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수취 거부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취 거부권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우편 간사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자 우리 귤 박스가 터져가지고 안에 막 뭐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우편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취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행사했어야 한다? 수취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안 받습니다. 이거 나 손해배상 청구할래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당하게 받았으면 나중에 이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정당하게 받았다가 안에 보니까 내용물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이 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민사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계식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수취인이 뭘 행사했을 때 수취 거부권을 행사했어야지만이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해배상 면책 사유에 보면 수취인이 정당하게 수취했을 때 이때는 우편간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취 거부를 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때도 086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공부하실 때는 절대로 하나씩 공부하면 안 됩니다. 우편, 예금, 보험 언제나 뭐다? 같이 비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 파트만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범위를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자 그럼 우편도 마찬가지 예금도 마찬가지 보험도 마찬가지 다 계약이거든요. 그럼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을 성립시킵니다. 계약이 여러분들 성립이 돼야지 뭐 어떤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발생을 하는군요. 계약 자체가 성립 안 하면 권리나 의무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일반적인 그 사업상의 계약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가서 제가 고등어 한 마리를 사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할머니 고등어 얼마예요? 했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하나요? 그럼 할머니가 야 너 나한테 물어봤으니 계약 성립했으니까 돈 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그럼 할머니가 2마리 5,000원 그래요. 너무 비싸다. 이래도 아직 계약이 성립한 거 아니죠? 더 비싸다는 말은 뭐예요? 좀 깎아달라는 거예요. 깎아주면 내가 살지 말지 고민하겠다 이런 말이니까. 그럼 할머니가 그래 그럼 2마리 4,000원. 그럼 제가 예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딱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은 뭡니까? 할머니는 돈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요금 청구권이 있고요. 반대로 저는요 고등어 내놔 할 수 있는 그 현물 대한 인도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 원리예요. 그러면 우편 이용 계약도 계약이 일단 성립해야지 뭡니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편 이용 계약에 있어서의 성립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즉 저기 예금 계약, 보험 계약도 아주 중요하게 좀 다를 거거든요. 예금 계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지만 우리 혹시 공부하신 분들 예금 계약할 때 언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공부를 했던가요? 예, 현금을 받아서 확인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물 계약이라고 보고 보험 계약은요. 보험료 냈을 때 보험료는 첩철 보험료를 냈을 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거고 그냥 여기들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면 되면 돼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뒤에 가서 할 건데 지금은 이제 우편 이용 계약.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그때 다릅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했을 때는요. 그때는 당연히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우편 이용 계약 성립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체통에 우리가 우편물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우체국 아저씨가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그거 다릅니다. 그 세 개를 구분하셔서 봐야 돼요. 책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 보세요. 자, 우체국에서 창구에서는 뭐 할 때? 접수. 그렇죠. 창구에서는 그냥 그 우편 직원하고 발송인이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돼요. 자, 요거 좀 우리 어머님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내주세요. 예, 했습니다. 근데 그 우편 직원이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안에 있는 그 과일이라든지 그게 탐이 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어머니께 보내드렸는데 본인 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우체국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체국. 이게 우편 직원하고 계약하더라도 이거는 원래는 누가 계약하는 거예요? 우체국하고 계약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우체국이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창구, 접수 이건 암기 좀 하면서 해야 돼요. 다음 우체통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체통에 투입하는 순간에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체국에서 이러죠. 이 안에 넣어주면 우리가 배달해주겠다는 의사가 딱 담긴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넣는 순간에 뭐다?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그 다음날 우리 요 10대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우체국을 톱으로 절단해서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다 딱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벌써 계약은 성립했죠. 계약은 성립했기 때문에 이 발송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만약에 우체통에 투입한 때가 아니라 우체국에 있는 걸 받아서 확인한 때,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열어가지고 딱 보잖아요. 그때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차이. 그래서 우체통에 투입한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체통에 투입한 때, 창고에 접수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우체국 아저씨가 왔어요. 왔을 때는요. 여기 뭐였다? 방문 접수해가지고 물건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창구는 접수. 이런 거는 진짜 키워드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체통은 투입. 그 다음에 방문할 때는요. 영수증. 자, 근데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약에 이게 기회가 있으면 출제를 한번 해보겠죠. 저도 이거 뭐 문제 내보려고 제 안 좋은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봐도 이거는 별로 바꿀 게 없어요. 근데 요거 두 개는 자, 아까 말씀대로 우체국을 했을 때 받아 확인한 때 그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투입한 때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방문했을 때는 물건을 수령할 때 아니에요. 물건 수령하고 자기들 뭐 받았다고 영수증 줄 때 있죠.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방문 접수했을 때 우체국 아저씨, 택배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물건을 갖다가 가방에다 넣을 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딱 영수증 교부할 때. 그래서 요 세 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게 뭐라고요? 뭐예요, 성립시기? 예. 우편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편, 그 다음에 예금, 보험. 지금 공부할게요. 예금은요? 저기 제가 적금 넣으러 왔는데요. 그럼 그 은행 우체국 직원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여기 사인하세요. 그래서 막 뭐 현황편 칠해주는 데 있죠. 제가 사인 했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하나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뭘 해라?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 현금을 받아서 그 우체국 직원이 받아 확인한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를 거고 보험 계약은 그냥 우체국 가가지고 나 보험 가입할래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하면 그게 바로 의사의 합치만으로 보험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실 좀 큰 데로 옮겨달라 해야겠네요. 제가 이제 면이 좀 섭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힘도 없고 저도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대신 이제 아침에 제일 일찍 와가지고 제일 늦게 갑니다. 그냥 수요일 목요일 날은 그러니까 아침에 길이 막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침에 집에서 한 6시 5시 반 그때 출발해가지고 집에 갈 때도 한 11시 반쯤에 10시 반쯤에 이제 그렇게 집에 가는데 자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언제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또 빛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오신 분들 자료 제공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